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해? 엄마, 진짜 이기적이네요. 우리 가족인데 왜 남처럼 구세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 건데? 짐이요? 엄마는 우리랑 살면서 불편할까봐 걱정된다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엄마를 요양원 보낸 죄책감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죄책감? 그딴 거 느끼지도 마. 너희라 나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이제 와서 좋은 아들인 척하지 마.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가족이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면 뭐든 당연해야 해? 그럼 넌 왜 엄마랑 사려고 안 해? 내 인생 따로 살면서 왜 나만 너희 인생의 일부가 돼야 해? 엄마, 정말 너무하네요. 엄마는 가족보다 남들하고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남이랑 사는 게 낫겠다. 내 눈치 안 보고 며느리한테 미안해하지도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나는 외로운 걸까? 여러분, 부모님이 요양원을 가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선택인지 한 어머니의 선택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사는 곳은 별표 부산 사하구 별표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살아온 곳이죠. 처음 이 집을 장만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아서 대출을 끼고 겨우 샀는데 남편과 둘이 힘을 합쳐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진짜 우리 집을 만들었어요. 벽지도 직접 발라보고 작은 정원도 가꾸고 주말마다 집 앞 골목길을 쓰면서 우리 집이 최고다 라며 웃곤 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쌓여서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거실 한편에는 남편이 생전에 읽던 책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부엌 찬자니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과 고추장이 손때 묻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부터 이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기만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원래는 아침마다 남편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 여보, 오늘도 커피 한 잔 부탁해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대신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만 들릴 뿐이죠.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남편이 밭다치를 보고 오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를 마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마치 집안 전체가 남편을 따라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은 별표 서울 강남 별표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딸은 별표 김해 별표에서 자기 가정을 꾸려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두 아이 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라고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 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별표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 계단에서 넘어지고라도 하면 어떡해? 별표. 그 말을 들으니 사실 좀 뜨끔했어요. 얼마 전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접시를 깨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태연한 척하며 엄마 아직 튼튼해 라고 웃어넘겼어요. 딸도 전화해서 자꾸 걱정을 했어요. 별표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손자들도 보고 같이 지내면 덜 외롭잖아. 별표. 그 말도 맞긴 한데 솔직히 저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사위 집에 가서 불편한 것도 싫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저는 내가 정말 그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과 노인이 사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남 눈치 봐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나 사위에게 밥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저를 서울로 불러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결표, 엄마를 누가 모실지 정해야 할 것 같아. 결표. 이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결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긴 한데 회사 일이 많아서 신경을 못 써드릴까 봐 걱정이에요. 결표. 딸은 결표. 나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엄마까지 모시면 부담이 될까 봐 고민이야. 결표.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갑자기 말했어요. 결표. 나 요양원 갈 거야. 결표. 모두가 놀랐어요. 엄마, 요양원은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자식들 집에 가서 불편하게 사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이 집에서 고립된 채 보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요양원에 가면 제 또래 친구들도 있을 테고 밥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을 테고 아플 때도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시린 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저에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결표.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결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요양원에 가기로 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로 했어요. 자식들은 아직도 제가 결정을 바꾸길 바라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요양원에 가서도 잘 살 수 있을까? 겠죠. 과연 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심지어 남편이 바깥일로 바쁠 때조차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TV를 봐도 온종일 집안이 너무 조용해요. 부산 사하구 별표 감천동 별표에 위치한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어요. 남편과 같이 살 때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감천 문화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골목길을 오가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던 동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저는 남편이 앉아있던 별표 거실 소파 별표를 가만히 바라보곤 해요. 남편이 매일 신문을 읽던 자리, 제가 주말마다 남편에게 차를 내려주던 부엌의 그 자리, 이 모든 곳이 아직도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한데 정작 남편은 없어요.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두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일부러 동네 마트도 자주 가고 혼자 바쁘게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가 돼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혼자 잠드는 이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시장도 가고 같이 병원도 다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한 번은 별표 부산대학교 병원 별표의 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요즘 부쩍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아들에게 말하면 무조건 내려오겠다고 할 테고 딸에게 말하면 또 자기 가족들 챙기느라 바쁠 텐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준비하고 별표 동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까지 갔어요. 별표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고 검진하는 동안 긴장도 많이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해서 안심했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을 나오고 나서였어요. 검진을 받느라 온몸이 피곤한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빈 택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버스를 탈까 했지만 병원 앞 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 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별표. 엄마 병원 다녀왔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집에 못 가겠어. 별표. 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든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또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솔직히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니에요. 아들도 딸도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들도 자기 삶이 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하지만 매번 바쁘다는 말만 해요. 별표. 엄마, 이번 주말에는 내려갈게요. 별표. 그런데 그 주말이 오면 별표. 엄마,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다음 주에 갈게요. 별표. 이렇게 미뤄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이해해요.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딸은 김해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를 챙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얼마 전엔 딸네 집에 갔어요. 손주들을 봐주러 가는 김에 며칠 쉬다 오려고 했죠. 그런데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라면 또 다르겠지만 사위 앞에서는 괜히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녁을 먹을 때도 일부러 적게 먹고 TV 볼 때도 채널을 마음대로 못 돌리겠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 보니 역시 남의 집은 남의 집이구나 싶었어요. 딸이 별표.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별표라고 했지만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별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별표. 몇 주 뒤 아들과 딸이 저를 불러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주제는 별표. 엄마를 누가 모실 것인가? 별표였죠. 아들은 별표.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잘 챙겨드릴게요. 별표. 딸은 별표. 아니야. 엄마는 우리 집에 있는 게 편하실 거야. 별표. 두 사람이 서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보기엔 좋은데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부산 감천동의 언덕에 위치한 우리 집에서는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이 집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주말이라 서울에 사는 아들과 김해에 사는 딸이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자주 못 내려오는데 최근에 제가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별표. 엄마,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별표. 순간 공기가 확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어요. 별표.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표. 딸도 담아낸 듯 손을 모으고 한숨을 쉬었어요. 별표. 엄마, 요양원은 너무 삭막해요. 엄마 같은 분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 별표. 저는 가만히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실 저는 이 대화를 하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할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별표. 엄마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희가 엄마를 위해 서로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별표.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별표.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돌볼 수 있어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별표. 딸도 거들었어요. 별표. 맞아요. 굳이 요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별표.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별표. 너희도 알잖아. 엄마가 너희 집에 가면 처음엔 다들 환영하겠지만 결국엔 불편해질 거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결표.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딸도 조용해졌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요양원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생활하면서 점점 몸도 약해지고 외로움도 커졌어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집안의 조용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버텨보려고 했어요. 아프면 혼자 병원도 가고 장도 혼자 보고 힘들어도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별표 남포동 시장 별표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줘서 겨우 내렸지만 그날 이후로 이제는 혼자서도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돈과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챙겨준 용돈을 아껴둔 게 있어서 요양원 비용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별표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요양원 별표이었어요. 바닷가 근처라 공기도 좋고 시설도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모습,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별표,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너희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위해 고민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선택할 시간이 된 것 같아. 너희가 엄마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어. 엄마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끔씩 얼굴만 보여줘. 별표.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해. 별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도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택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떠나는 날, 저는 집을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곳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짧게 인사를 했어요. 별표, 여보, 나 이제 갑니다. 나도 당신처럼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했겠지. 그래도 좋은 곳에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별표. 아이들은 끝까지 아쉬워했지만 저는 웃으며 차에 올랐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길, 기장의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요양원을 마지막 정착지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표 이곳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별표. 요양원에 도착한 날, 나는 차에서 내려 한동안 건물을 바라보았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깨끗했다.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공기도 상쾌했고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말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밝게 인사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나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방은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다. 창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보였고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는 직원이 준비해 둔 작은 꽃병이 있었다. 어머니가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작은 꽃이라도 준비해 봤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짐을 정리한 후 나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사실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직원이 내 방으로 찾아와 어머니, 식사하러 가실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으로 향했다. 요양원의 식당은 꽤 넓었고 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으며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분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당연히 궁금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이 나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3분이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마주 인사를 해주셨다. 새로 오셨나 봐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는데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각자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반찬은 정달했고 밥도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잘 먹히지 않았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단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만 뜨고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다시 밤으로 돌아왔다. 조금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고 딸이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당도 괜찮고 직원들도 친절해 라고 대답했다. 사실 하루 종일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딸에게는 괜히 괜찮은 척을 했다. 엄마, 밥은 잘 드셨어요? 라고 묻는 딸에게도 반찬도 맛있더라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밥이 잘 안 넘어갔다. 딸이 걱정할까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엄마, 불편한 건 없어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아니야. 조금 어색하긴 한데 곧 익숙해질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친 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정말 괜찮아질까? 문득 집이 그리워졌다. 밤이 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까지 오기로 결심한 것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3일이 지났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주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밥만 먹다가 돌아왔다. 이곳에서는 다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이인지 서로 친근하게 말을 나누고 웃으며 식사를 했지만 나는 쉽게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나도 저들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기대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그러던 셋째 날 아침,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나는 조금 놀라서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환한 미소를 띤 한 할머니가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나는 김 여사라고 해요. 바로 옆방에 살고 있어요.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나는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마침 바람도 선선하고 햇볕도 좋아서 바깥 공기를 쐬고 싶던 참이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었다. 정원으로 나가자 김 여사는 내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말을 걸어왔다. 처음엔 누구나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들죠.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결국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우리 나이쯤 되면 다 비슷해요. 다들 외롭고 다들 친구가 필요하죠. 나는 그녀의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혼자라는 감정에 익숙해지려 했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싶었다. 산책을 하며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고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아들이 한 번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은 걸려야 하니 여기 오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래도 가끔 영상통화는 하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김 여사와 조금씩 친해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정원 벤치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계시던 최 할아버지는 원래 수학 선생님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외로 유머 감각이 넘치는 분이었다. 이봐요. 숫자가 제일 정직한 거 아세요? 1은 1이고 2는 2지.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씩 웃었고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말았다. 또한 정원 한쪽에서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던 정 여사는 원래 꽃과 식물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지내면서도 작은 화분을 키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가끔 자신이 가꾼 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행복한 기분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쥐어주었고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내가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곳에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아직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은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김 여사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조금은 기대되기 시작했다. 요양원에서 지낸 지도 몇 달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곳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정원으로 나가 꽃을 가꾸는 것이 내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요양원 한쪽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관리 직원이 기본적인 관리는 해주었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불 볼 수 있도록 열어둔 공간이었다. 나는 주로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다. 꽃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조용히 손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김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한동안 내가 꽃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깊이 나눠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김 여사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작년이었어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남편과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렸다. 아침마다 직접 내려주던 따뜻한 차 한 잔, 무뚝뚝한 성격이면서도 가끔 장난스럽게 내 손을 잡아 끌던 모습, 함께 TV를 보다가 조용히 깜빡 잠들었던 밤들. 작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내 인생의 절반을 이루고 있었다. 김 여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 나이쯤 되면 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기억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들도 바라는 일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나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를 잊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어쩌면 남편이 남겨준 기억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를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슬픔보다는 따뜻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남편이 좋아하던 차를 마시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조용히 되새기곤 했다. 그 기억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도 요양원 생활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와서 엄마, 불편한 건 없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지내도 괜찮겠어요.
라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편안한 얼굴로 찾아오곤 했다. 아들은 사업이 바쁘면서도 주말이면 부산까지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고, 딸은 손주 둘을 데리고 오면서 가족 사진도 챙겨왔다. 나는 그들이 가져오는 과일이나 새 옷보다도 그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어느 날 가장 말이 많고 항상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았던 막내딸이 혼자 찾아왔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무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에 엄마가 요양원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서운했어요. 우리랑 같이 안 살겠다는 거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싶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어린 시절 그녀가 나에게 칭얼거리던 모습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나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도 너희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요양원에서의 삶이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정원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김 여사가 벤치에 앉아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했다.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상태를 살펴봤고 결국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도 모르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내써 웃으며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오후 김 여사는 요양원에서 가까운 별표 부산대학병원 별표로 이송되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식들이 멀리 사는 그녀는 과연 혼자서 병원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문득 아이들이 어릴 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플 때는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녀가 걱정되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가자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온 걸 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그냥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혼자 심심할까 봐왔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 여사는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며 요양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걸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요양원 정원에서 다 같이 모여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기로 했다. 나는 오랜만에 손수 김치를 담그기로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김치였다. 파티날, 나는 정성껏 준비한 김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최할아버지는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불렀고 정 여사는 직접 가꾼 꽃들을 테이블에 장식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모두가 모여 있는 걸 보며 기분이 좋아진 듯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최할아버지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농담을 던졌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 요양원에서 김치 가게 하나 차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웃었고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요양원에 온 이후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다.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결국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요양원 생활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날이었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은 노란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려앉았다. 나는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털실을 손에 쥐고 천천히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면서 바닥에는 반짝이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공기는 선선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이런 날은 괜히 옛 생각이 많이 나는 법이다. 나는 코끝을 스치는 가을 냄새를 맡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가을날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요양원 직원이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윤 여사님. 아드님 모셨어요. 순간 나는 손을 멈추고 직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큰아들 준호가 요양원 정문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갈색 롱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마치 출근길에 바쁜 직장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움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준호야, 웬일이야? 평일인데 바쁜 거 아니야? 그는 서둘러 다가와 내 앞에 서더니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엄마, 이거요. 준호는 테이블 위에 종이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큼지막한 대가 몇 개 들어 있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신고배예요. 올해는 유난히 달다고 해서 사왔어요. 나는 피식 웃으며 배 하나를 집어들었다. 너 아직도 엄마가 배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네? 그러자 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항상 배 깎아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엄마랑 배 먹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배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앉아 가을 햇살을 받으며 배를 깎는 이 순간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요즘 날씨가 어떻고, 준호의 회사는 어떤지,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정이 스며 있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르던 순간 준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 나는 고개를 들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다시 우리 집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깎던 대를 한순간 멈추었다. 너무 뜻밖의 말이라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준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엄마가 정말 괜찮은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들어온 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준호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너희 집에서 손님처럼 사는 게 싫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의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법이잖아.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크면서 자기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너도 바쁘잖아.
출퇴근하느라 정신없는데 엄마까지 신경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준호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사실 저도 그게 걱정됐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엄마를 여기 두고 간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다. 이렇게 와서 엄마 얼굴 보고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는 내 옆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을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은 청명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다. 나는 배 한 조각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말해봐. 준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고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사실은요. 그는 말을 멈추고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어갔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가족회의 때 엄마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냥 내 입장에서만 본 거였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게 조금 의외였다. 평소 준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늘 묵묵히 가족을 챙기고 속으로 많은 걸 삼키는 아이였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랬구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요, 엄마. 가끔은 여전히 걱정돼요. 엄마가 여기 혼자 계시다가 불편한 건 없는지, 아플 때 바로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아들아, 엄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좋은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밤에는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엄마의 하루도 너희처럼 바쁘고 알차게 흘러가고 있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당신과 조금 다를 뿐이야.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요, 엄마. 정말 혹시라도 엄마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를 위한 당은 언제든 준비돼 있어요. 나는 준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한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나는 그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여기 온 게 너희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내가 아는 것 같아서 엄마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지금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고 엄마도 이곳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너희의 삶을 잘 살아. 준호는 잠시 내 말을 곱씹듯이 가만히 있다가 결국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찾아와서 엄마랑 배도 깎아먹고 이야기해도 되죠? 나는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살짝 쳤다. 당연하지. 오면 배 많이 깎아줄게.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더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가족 여행 이야기, 준호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내가 요즘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 어느새 해가 기울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이제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걸었다.
요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내 아들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여전히 나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정문 앞에서 준호가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건강 꼭 챙기세요. 다음엔 손주들이랑 같이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보자. 그가 차에 올라타고 요양원 문을 나설 때까지 나는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가 멀어져 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시 요양원 정원으로 걸어가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준호도 나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담화는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의 정원은 달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 준호와 나눴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이 충분한 아들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나 역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으면서도 가끔은 내가 정말 이 선택을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선택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모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며 밥을 차려주고 옷을 챙겨주고 아플 때 돌봐주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준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별표, 엄마, 정말 행복하신 거죠? 별표. 나는 그때 단호하게 대답했다. 별표, 그래,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 그러니까 너도 내 삶을 잘 살아. 별표. 그게 정말 내 진심이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나를 걱정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별표,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 너도 괜찮아지길 바란다. 별표.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들이 바닥에 수국이 쌓여 있었다. 김 여사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어제 아드님 다녀가셨죠? 얼굴이 환해 보이시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길게 이야기 나눴어. 그녀는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요. 부모 마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 지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혀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알 것 같아. 사랑이란 건 가까이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 후로도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여전히 아침에는 정원에서 차를 마셨고 낮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끔씩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했고 손주들이 오면 더없이 기뻤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면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내 사랑이 단지 함께 사는 곳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 삶을 온전히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